네, 내년 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선거채비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5명 규모의 총선 기획단을 출범시켰고요. 자유한국당도 총선 기획단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빠른 속도로 선거체제로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태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또 아베 총리가 오늘 오전 단독 환담을 갖고 대화로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오늘 정치와 호장용 국정감사로 일정이 바빴던 현역 의원 두 분 오랜만에 복귀하셨습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잘 지내셨죠? 자, 먼저 여당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의원 평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그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면 그 평가 현역 의원 평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하위 20% 탈락시킨다는 건데 이거를 현역 의원 중에서 그 이미 불출마 의사를 밝힌 분들은 제외하고 하위 20%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예. 원래 자연스럽게 불출마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포함해서 20%가 되면은 사실은 크게 무슨 하나만 하죠. 네. 그 평가라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현역 의원들이라는 것이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4년간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정도 쌓이고 하다 보니까 서로 뭐 다시 또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저희들끼리 얘기일 뿐이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객관적으로 엄정하게 평가를 해서 계속 하실 분 아닌 사람 이런 것들을 가려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선수를 그러니까 이 국회가 계속 오면서 당내에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했고요. 뭐 다면 평가라든가 뭐 법안 발의라든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불가리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의원님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좀 불쾌하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의원님, 그 불가리는 실제로 선거를 치를 때 효과가 있는 겁니까?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제 잘 보시면 평균 역대 국회에서 보면 초선 의원 비율이 5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현역 의원이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번 20대 국회 같은 경우도 44%가 초선 의원이고요. 또 지난번 19대 국회에는 49.4%가 초선 의원이만큼 그냥 물갈이 됐는데 저희 생각보다는 많이 바뀌는데 국민들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얼굴이 잘된 다선 정치인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맨날 나오는 사람만 나오고. 그나물의 그 밥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 정치 불신의 상징적인 인식이거든요. 맞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제 늘 물갈이가 나오는 거고 또 선거를 하다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유리한 대결 구도를 만드는 것이고 또 유권자의 관심을 살 만한 어떤 정책적 빅카드를 만들어내는 거. 그다음이 이제 공천 개혁입니다. 그래서 공천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쇄신하고 개혁 이미지를 주도해 나가는 거. 이거를 위해서 이제 물갈이가 저는 이제 어떤 정당에 대해서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보니까 민주당이 이제 이거를 이제 선도적으로 이렇게 주도해 나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제가 볼 적에는 이제 공천 개혁이라는 또 세대 교체라는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개혁 이미지를 가지고 선거를 주도하겠다는 이제 기본 전략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조국 사건을 겪으면서 사실 정의와 공정이라고 하는 큰 어떤 메신저로서의 신뢰성을 저는 거의 상실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제가 볼 적에는 아마 이런 그 공천 개혁을 통해서 개혁 이미지를 복원해내는 그런 불가피한 아마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이제 우리 금 의원님 동의하시기 어렵겠지만 또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친문 체제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물갈이가 일정 부분 필요하고 그 비는 자리에 친문 인사들을 채워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가령 친문 입장에서 보면 지난번 20대 총선 공천은 친문이 주도한 게 아니고 사실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는 전혀 다른 분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천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불만도 아마 있을 거 이런 거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친문 공천이 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그런 모양이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지금 조기 선대위 구성 방침을 밝히고 오늘 총선기획단 출범시켰습니다. 눈에 띄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들어가 있고요. 금태섭 의원님께서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예, 저도 총선기획단에 들어가. 약간 좀 의외라고 보시진 않으시는지요? 대표적인 친문 정치인이라서 그렇습니까?
지금 총선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당의 사무총장으로부터 참여를 권유받고 당연히 윤호중 당을 위해서 사무총장이죠? 그 선거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뭐 다양한 뭐 당 안팎의 비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향 제시 같은 것을 다 반영해서 네. 지지자들이 바라는 대로 다음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총선기획단의 역할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면 선대위가 꾸려지기 전까지는 총선기획단이 선대위가 꾸려지는 과정에서 이제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총선을 어떤 이슈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내일 첫 회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어떻게 생각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네. 오늘 첫 질문이 뭐 물갈이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물갈이 이런 거보다는 지금 20대 국회를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너무 나이가 많습니다. 30대 정치인 뭐 20대는 말할 것도 없고 네.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물론 정치인들이 20, 30대 청년 문제를 생각한다고는 하지만 청년 스스로의 목소리로 듣는 것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21대 총선 기획을 한다면 그런 부분, 그 젊은 분들을 대폭 발탁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나. 그리고 이제 그 여성 공천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내일 첫 회의를 하니까 그런 데서 의견을 나누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또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것은 계속 추진하는 그런 방향을 정하는 것이 총선기획단의 일입니다. 일단 금 의원님은 총선기획단 안에 들어가서 청년 여성의 어떤 비율을 좀 확대하는 쪽으로 의논을 좀 해보겠다.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보겠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말씀이신 예. 거죠? 오늘 지금 의원총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2시에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금 지금- 의원님은 원래 참석을 하셔야 되는 지금 거예요? 막 시작했을 겁니다. 저도 방송이 끝나는 대로 바로 갈 생각이고요. 네. 오늘은 좀 지지난주에 의원총회를 하고 원래 지난주에 하려고 했다가 그 대통령께서 상당하시고 하면서 한 주 미뤄졌는데 여러 가지 그동안 현안이 많았는데 얘기를 충분히 못했기 때문에 네. 2시간으로 충분한 시간을 잡아놓고 지금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저도 아무래도 끝나는 월요일 날 대로- 하면 좀 길게 얘기할 수 있죠. 예, 금요일 날은 또 지역구 많이 지역구 가시는 내려가시니까. 분들도 있으셔서 오늘은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도 같은데 네. 가서 저도 얘기를 들어볼 생각입니다. 자, 자유한국당은 공천을 확정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인재 영입에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1차 인재 영입 반응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오늘 아침에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당을 위한 많은 질책과 고원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경청하고 있습니다. 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도 당의 혁신과 통합을 통해서 새 정치를 국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네, 1차 인재 영입 발표 보셨을 텐데 지금 주로 얘기가 나오는 거는 박찬주 전 육군 대장하고 그리고 누구죠? 백경훈 전 청년위원장이었나요? 그분하고 두 사람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의원님 보시기에 어떠셨어요? 그 한국당의 인재 영입 1차 발표. 일단 뭐 1차 그 발표에 대해서 이제 여론이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2차도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영입을 한다는 것은 이제 총선 전략에서 굉장히 핵심 전략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럼 주로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는 지지층이나 유권자의 관심을 이끌어내거나 아니면은 이제 조금 감동적으로 아 정말 저 당이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네. 뭐 이런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이번 영입은 두 개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대표적인 인사가 어떤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고 네. 또 어떤 나머지 인사들도 결국 이제 당 언저리 인사들을 이렇게 다시 모은 거 아니냐. 원래 근처에 있던 예. 분들. 이제 그런 지적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신선함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지금 어쨌든 그 웰빙 정당, 또 꼰대 정당, 수구 정당이라고 하는 낡은 이미지를 벗어나야 되는 건데 네. 이걸 내부적으로 그거를 구조적으로 바꿔내는 어떤 노력 외에 새롭게 들어오는 인사들이 그거를 이렇게 보완해줘야 되는데 그런 어떤 기능과 역할을 전혀 못한다면 저는 영입의 어떤 초점이나 방향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또 지금 당 지지율이나 네. 또 당 대표의 어떤 대선 후보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금 영입을 이렇게 한다면 내가 볼 때는 위기의식을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거 아니냐. 결국은 수도권 민심을 못 읽고 네. 또 영남 TK 중심의 사고에 좀 갇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그 당 안팎에서 많이 있거든요. 당 안에서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되는 있습니다. 모양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정당이라는 부분이 적어도 제1야당이라면 네. 이 총선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제 집권을 목표로 해서 움직이고 고민해야 되는 정당인데 지금 집권보다는 그냥 개인의 공천과 당락에 지금 매몰돼 있는 거 아니냐 모두가 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는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지난주 1차 인재 영입에서 제외됐던 분, 그 박찬주 육군대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때 공감병 갑질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리고 비례대표 욕심은 없고 지역구 나가라 그러면 나가겠다 이런 정도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황교안 대표가 그 박찬주 전 대장한테 갑질 의혹은 문제될 게 없다. 그리고 다음 기회에 보자. 끝난 게 아니다. 상처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박찬주 대장이 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뭐 저는 박찬주 대장을 직접 아는 사이가 아니라서 자세히 모르고 또 다른 당에서 영입한 인사에 대해서 사실 비판하기는 것은 좀 주저스럽습니다만은 오늘 아침 그 기자회견 내용을 저도 언론에서 봤는데 이분은 정치권 전체로 봐서도 이런 분이 하시면은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아무리 그 뭐 비유일 수는 있지만 이렇게 군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을 삼청교육대 교육을 받으면 뭐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거는 자유한국당의 영입이긴 하지만 저희도 총선을 앞두고 저희 이제 그 전열도 정비하고 인재도 영입하고 쇄신도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저희도 긴장감이 떨어지거든요. 지금 그 정치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의 1호 영입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일단 연세도 60대 중반이고 네. 그리고 굉장히 낡은 사고방식을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억울한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억울하다. 갑질로 기소되지 않았다. 근데 그 부인은 갑질과 관련해서 기소가 됐거든요. 됐죠. 예. 네, 그런 것을 보면 과연 우리 당 일이 아니고 야당의 일이지만 청년들이 도대체 정치권에서는 뭘 한다고 생각을 할까 그런 면에서 대단히 걱정이 됩니다. 잠깐 좀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갑질 의혹이 문제될 게 없다라고 얘기한 거는 황교안 대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예. 박찬주 대장이 했던 얘기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자, 이자스민 의원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금태섭 의원께서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취지가 뭐였습니까? 그 이자스민 의원 개인에 대해서는 그때 워낙 많이 또 차별과 혐오 발언을 들어서 제가 마음으로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2012년에 그때 이제 보수정당에서 정말 다른 이 정치권에서 생각하지 못한 인재를 영입한 것이거든요. 그때 이자스민 의원이 30대였고 여성이고 그리고 지금보다도 소수인 이주민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 댓글에 보면은 왜 대한민국 국민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필리핀 사람 챙기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자스민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보수 정당에서 그 이자스민 의원을 영입하게 되면 그 개인이 훌륭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 사회가 예전처럼 단일 민족 여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주해 와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이 우리나라 출신 국민들이 외국에 가서 또 하기도 하고 이게 그 글로벌 시대에 맞게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럼요. 그런 의제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적이지만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수 정당이 이번에 박찬주 대장이나 이렇게 영입한 것을 보면 정말 많이 퇴보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 안 잡았던 게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이번에 정의당 간 게 아쉽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그때도 영입했어야 될 민주당이 대상이었다. 이자스민이라는 그 개인이 아니라 그 이주민 이슈에 관심을 갖고 거기서 그 정도의 파격을 가지고 영입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2012년 선거보다 두 번의 선거를 더 치르게 되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충분히 있냐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총선의 공천이나 뭐 또 인재 영입 같은 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제가 금 의원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이 바른미래당이 지금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손학규 대표가 체제 정비를 좀 다시 하겠다, 빨리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뭐 체제 정비가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지금 어쨌든 기존에 본인이 부탁을 해가지고 최고위원 한 분도 탈당을 해버리고, 네, 윤병호 뭐, 최고위원 예, 그래서 지금 거죠? 최고위원회가 사실상 이제 기능 정지 상태거든요. 최고위원회라고 하면 어떨 때 보면 네. 본인 혼자만 앉아 있고 나머지 본인 스태프들이 앉아 있어가지고 하는데 그게 최고위원회가 아니고 이제 참모회의죠, 사실. 그래서 당의 정상적인 기능이 완전히 이제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적으로 지금 불신임 규정이 없어가지고 이제 계속 계시는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저희도 사실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지금 이제 금태섭 의원 계시지만 총선 준비를 한참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밑으로. 근데 그 자체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같이 갈 거냐 안 갈 거냐에 대한 결론이 아마 12월 초에는 이제 좀 결론이 나지 않겠는가. 그리고 각자의 이제 길을 적어도 손학규 대표가 물러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고집하는 한 결국 이제 각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지금 오늘 손학규 대표가 김관영 전 원내대표를 최고위원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임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 뭐 이제 당권파 중에 같이 가는 거니까 그게 뭐 대중들이나 당원들한테 무슨 감동이나 뭐 관심이 있겠습니까? 결국 어쨌든 지금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그냥 더 이렇게 조금 몰락해가는 그런 과정에 불구하고 여기서 뭔가 혁신적으로 파격적으로 무엇인가가 도모되지 않으면 총선을 준비하기는 현재 바른미래당 틀로는 어렵다. 뭐 정말 이런 말씀을 저도 국민들이나 당원들한테 드리기가 굉장히 죄송스럽지만 이것이 저희가 처해 있는 현실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손학규 체제가 빨리 정리가 되든지 아니면 다른 길을 찾는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말씀을 불가피하게 드릴 수밖에 없고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유승민 전 대표 같은 이제 그 입장에서는 이제 신당 창당의 임무를 고민을 하시고 또 안철수계의 이제 의원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안철수 대표가 본인에서 이제 독일에서 일정을 끝내고 미국의 일정을 소화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안 대표의 어떤 그 입장 정리가 조금 돼야지 만이 이후에 이제 저희가 어떤 길을 좀 할지 뭐 그런 부분에서 아직 안 대표하고 이제 교감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관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당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손학규 체제를 인정하거나 이건 절대 아니다.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비교적 가깝게 연락을 하시는 걸로 지금 이태규 의원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베를린 마라톤 완주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 이번에 이제 미국 가셔가지고 뉴욕 마라톤 완주했다는 소식이 오늘 아침에 들어왔던데 최근에 통화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있고 일단은 스탠퍼드 법대 일정에 좀 충실하겠다. 이것이 이제 안 대표가 갖고는 기본 입장인데 제가 민행서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씀 나누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마라톤이라는 부분, 이 부분은 적어도 안 대표 입장에서는 또 다른 어떤 성찰의 하나의 길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그걸 뛰고 있다는 이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백리길 완주한다는 게 이제 자기 절제와 극기 역량이 없으면 어려운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저는 본인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상처받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이제 대표적인 드루킹 사건이고 뭐 이렇지만 그런 부분을 스스로 좀 녹여내고 있구나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또 이 뚝심과 돌파력 이런 부분에서 난 여전히 그것이 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난 나의 길을 가겠다 하는 뭐 이런 부분들을 저는 스스로 그걸 다짐하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대화 속에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조금 더 본인이 국내 정치 정대에서 일단 거리를 두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엔 자기 입장 정리가 될 때까지 좀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현재 이제 안철수계의 의원님들하고 현재 갖고 있는 공감대다. 뭐 이런 정도 말씀드리는 거죠. 시기의 얘기를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총선 전에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은 정치를 완전히 떠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고요. 돌아올 때 예를 들어서 총선이 지나고 나서 다른 길을 모색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 적은 없는 거죠.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마 의견을 아마 전달하는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연에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하는 의견들, 들어와야 된다는 의견들. 네. 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제도 정치권에서의 자기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 요구하는 거잖아요. 네. 또 안 대표는 나름대로 자기 어떤 정치 스케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건 조금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현재의 그냥 상태다. 이런 정도로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정감사가 대부분 마무리되고 이제 본격적인 예산 처리라고 할 수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다시 장외 쪽으로 주력을 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그 경남을 시작으로 권역별 결의대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당원 결의대회라든지 조직 정비를 위한 모임을 많이 갖긴 합니다만 이번에는 공수처 저지 또 의원 정수 축소 촉구라는 두 가지 목표를 내걸고 장외투쟁 형식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개혁과제를 풀어보자는 정치협상에는 불참하고 민생과 경제를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일에는 정략적으로 삭감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무익한 장외 집회에 쏟을 것이 아니라 1분 1초라도 민생 경제와 계획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한국당도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상황을 보고 계시는지요? 아니 뭐 민주당으로서 비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시기적으로 정말 국회의 시간입니다. 저는 행정부에서 국회의 시간이라고 밀어붙이는 거 아주 싫어하는데요. 네. 지금은 정기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예산안을 처리해야 되고 또 그 자유한국당에서 장외 집회 얘기로 내걸고 있는 공수처나 네. 또 의원 정수 문제도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이라는 형태로 국회에 패스트트랙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이나 다른 야당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그러고 있는 중이거든요. 국회 내에서 논의할 사안이지 밖에 나가서 얘기할 게 아니다. 예, 지금 뭐 자유한국당은 배제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이 법안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시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네. 자유한국당이 우리 사회에서 처리해야 될 주요 쟁점에 대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시간을 끌면서 의견도 안 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다시 국회에서 얘기할 시간이 됐는데 다시 장외로 나가시는데 물론 당 대표가 원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국회에서 해야 할 것은 해야 되지 않나. 네. 특히 내년 4월이 총선이면은 어차피 내년 초에 가게 되면은 선거운동하고 지역구 활동하게 되기 때문에 국회가 두세 달 이상을 공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연말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국회에서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그거는 여야를 떠나서 국민들 앞에 정말 20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발 좀 들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몇 번째인지 정말 저희도 답답합니다. 사실 20대 국회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봐도 내년 넘어가면은 국회에서 일한다라는 것 좀 불가능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렵죠. 내년 가면 이제 총선 선거 국면으로 가는데, 근데 저는 뭐 지금 조금 다행스러운 거는 아직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렇다고 국회 일정을 거부하거나 그렇죠. 뭐 이런 건 그렇지 아니고, 않습니다. 예,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국회 일정보다 협상에 얼마나 이제 좀 적극적으로 임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협상 자체를 이제 무의미하게 만들려고 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거나 거부하거나 이러면은 저는 저것이 이제 장외 집회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네. 저는 비판받을 소지가 있지만 어쨌든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네. 뭐 그러면서 또 뭐 장외 집회도 저는 열심히 하면 그래서 국회 의사 일정에 방해가 안 된다면 그건 그대로 그냥 뭐 정당의 정치적인 행사로서 저는 존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